냉정하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솔루션은 뭐 90% 이상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바뀌면 창업자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자의 창업이라는 행위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거나 이건데,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때 또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아이템도 뭐 또 틀릴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계속 맨날 피봇만 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라는 곳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네, 4학년 때 휴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지금 스타트업을 창업했었던 지가 횟수로 이제 9년 차네요. 2017년도에 제가 휴학하고 왔으니까 9년 됐고, 네, 저는 뭐 정부 지원 사업도 한 뭐 토탈에서 한 8억 정도, 그리고 투자 유치도 한 13억 가까이 투자를 받고 스타트업을 운영을 했었고, 창업반에서는 두 개예요. 근데 하나는 제가 그냥 공동 창업했었던 웰니스 스타트업, 지금 잘 하고 있는 달램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제 친구가 지금 대표고, 저는 초기 창업하고 나오고, 제 사업은 이제 2017년도부터 계속 했었고, 그 달램은 2019년도에 창업을 했었고요. 17년도부터 했었던 거는 제가 처음에는 푸드테크 서비스 만들다가 피보팅 해가지고 소비앱미약이라고 하는 후불 결제 서비스를 만들었고, 지금 네이버페이 혹은 토스페이에 있는 나중 결제의 시초의 모델을 시작을 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토스에서 저 불러다가 이 사업 잘 될지 안 될지 나보고 알려달라고 하던데 자기들이 지금 잘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전 100명 중에 95명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아이디어를 얘기한다고 해서 전 나쁜 창업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좋은 창업가들은 내가 해결하고 있는 시장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창업가 만나서 뭐 어떤 네트워킹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네 저는 뭘 만들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보다 더 임팩트 있는 창업가들은 난 어떤 시장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라는 어떤 창업가들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이디어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난 이 마이크 만들 거야. 그럼 마이크를 만들 건데,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다 PSST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사실 저는 PSST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부 지원 사업 할 때는 PSST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PSST가 뭐지 봤더니 프로블럼, 솔루션, 스케일업 팀 이거잖아요. 근데 왜 프로블럼이 가장 먼저 나오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내 아이디어는 다 솔루션이거든요. 솔루션에 집중하는데 나는 문제 정의를 하래. 오케이, 문제 정의 어떻게 하지? 문제 정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누가 겪고 있는 건지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거꾸로 가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객을 만나보니까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이 아닌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포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 억지로 껴맞추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실 저는 문제 정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건 조금 뒤에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정의하고 서비스를 설계하고 그 검증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프로블럼이 중요한 이유가 또 다른 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사업 만약에 어느 정도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창업자가 프로블럼 파운더 핏이라고도 하고, 근데 창업자가 그 문제에 얼마만큼의 진심이냐에 따라서 저는 그 뭐랄까요, 그 어느 정도 길게 이 창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가 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하는 여정이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뭐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블럼에 내가 얼마만큼 진심이냐에 따라서 내 솔루션은 이미 지금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솔루션은 뭐 90% 이상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바뀌면 창업자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자의 창업이라는 행위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거나 이건데,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때 또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아이템도 뭐 또 틀릴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계속 맨날 피봇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언제 뭔가 터지는 거는, 사실 뭐 이거를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지속해야지 뭔가 이 서비스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좀 더 알 수가 있는 건데, 금방 계속 바꾸다 보면은 뭐 그냥 계속 바꾸기만 하다가 뭐 창업가의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근데 창업가가 문제에 되게 집착을 하고 나는 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면은 뭐가 다르냐, 지금 내 솔루션은 수많은 솔루션에 대한 가설이 생길 거지만 그 중에 그냥 원 오브 댐일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이걸로 테스트했는데 안 돼, 오케이 너 이거 아니구나, 그럼 두 번째 솔루션, 세 번째 솔루션, 그 중에 진짜 고객이 원하는 게 매칭이 됐을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도달하기 위한 시발점이 그때 딱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진짜 집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만약에 뭐 제가 정부 지원 사업 뭐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 막 뭐 컨설팅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냥 뭐 어드바이징을 해주거나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솔루션을 되게 기깔나게 쓸 수는 있지만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 고객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솔루션 이건데 이 솔루션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객의 문제를 정의했어. 그다음 그 문제를 가지고 고객을 만나봤는데 내가 제시한 솔루션,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은 이런 거였고 내가 제시한 솔루션과 매칭이 됐고 그래서 난 이 솔루션을 어떤 뭐 프로토타입이든 MVP 형태로든 만들어 가고 있고 니네가 돈 주면 나 더 잘할 수 있어. 사실 이 논리가 저는 투자 유치가 됐든 정부 지원 사업이 됐든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문제 이거고 내 솔루션 이거야. 물론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가려면 내 솔루션의 어떤 가설들을 고객이 오케이 했고 그래서 나는 그걸 프로토타입이나 MVP로 만들었고 이제 나는 돈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돼야지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 돈 주면 잘하겠구나. 약간 이게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솔루션도 너무 정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내가 그 앞으로 갖게 될 다양한 솔루션 중에 한 가지 가장 가능성 높은 솔루션을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해결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돈을 쓰고 있나? 그 돈을 쓰고 있는 걸 내 걸로 바꿔내는 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돈을 아예 안 쓰고 있으면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난이도 자체가. 근데 이미 내가 조금 유사한 서비스에 한 달에 뭐 2만 원씩 쓰고 있어. 그럼 그거에 10,000원씩 내가 가져오든 그 2만 원을 내가 다 가져오든 하는 행위는 이미 쓰고 있는 돈을 가지고 오는 거다 보니까 훨씬 난이도가 낮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쓰고 있는 솔루션들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측면도 고민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이게 우리의 어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솔루션이니까. 네, 그래서 뭐 경쟁사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우리랑 유사한 곳들은 어떻게 지금 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완제품을 만들려고 할 생각도 하지 말으셔야 되고 지금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품의 90% 이상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고객이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요걸 이제 가장 정말 최소한의 기능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황 대표님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개념이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저는 데모를 보여주고 팔리는 제품을 내가 진짜 MVP 형태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드는 제품은 우리가 MVP라고 명명하지만 그 고객한테 보여주고 진짜 이 제품이 팔릴 수 있을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안 팔리면 나는 다른 형태의 어떤 솔루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솔루션으로 고민을 해봐야지. 근데 그 다른 솔루션으로 고민을 할 때도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이 뭐지?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만드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핵심 기능 탑3를 뽑으면 이거 없으면 이 서비스가 의미 없어라고 하는 기능들만 딱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냉장고 사진, 재료 인식, 보유 재료 기반, 레시피 추천, 5분 이내 간단한 레시피 필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여기에 이거 간단하게 쓰려면 우리 소셜 로그인도 필요해. 카카오 로그인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뭐 소셜 로그인도 다 들어가야 되고 뭐도 들어가야 되고 사실 저는 제가 멘토링 할 때 보면은 뭐 그냥 예시를 하나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복약 후기를 받는 팀이라기 창업자분들이 제가 저번 주까지 멘토링했던 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복약 후기, 그러니까 정신과 약품 복약 후기인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보통 이거 하면은 다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약 후기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약 후기를 적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약을 뭐 예를 들어 약 데이터도 가져와야 되고, 이걸 복잡하게 만들려면 한없이 복잡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봤던 거 딱 하나예요. 약 후기를 적는 게 중요하냐, 보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일단 보는지부터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픈 채팅방 같은 데서 복약 후기를 막 사람들이 찾고 막 보고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드린 거야. 그러면 굳이 약 후기를 쓰는 기능 지금 개발할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그 정신과 약의 주요한 약들은 다 인터넷에 있고 그 데이터만 긁어와서 일단 보여주고 조회수가 늘어나는지 거기에 좋아요 수가 박히는지 사실 회원가입 기능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거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냥 복약 후기 내가 가져다가 약 보여주고 조회수 늘어나는지 보려면 그냥 거기에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던가 이런 거 박아놔서 조회수 늘어나는지 좋아요 기능 정도 뭐 아니면은 뭐 네, 도움이 됐어요라는 정보 아니면 이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라는 어떤 버튼 이 정도면 되는 건데 이걸 복잡하게 만들려면 한없이 복잡하게 만들 수 있죠. 아, 우리 사람들은 MZ 세대가 많을 거니까 다 카카오 로그인 무조건 붙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한없이 복잡한데 우리는 정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만 지금 오늘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검증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ICP를 정의를 해야 되고 ICP라고 하는 건 Ideal Customer Profile이라고 해서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인데 이상적인 고객이 누구냐라는 건데 뭐 연령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특징이 어떻고 여기 예시로 들어있지만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를 들어볼게요. 사실 마케팅이나 아니면 창업을 할 때 이 ICP가 적용이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데모그래픽적인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 사람 뭐 예를 들어 20대 여성 직장인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만 이 고객의 프로파일을 정의를 하는데 사실 저는 데모그래픽적인 게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언제 나한테 전환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20대 직장인 이런 거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초기에는 예를 들어 그 캐스퍼라고 하는 침대 매트리스 회사가 마케팅을 하는 방식인데 그 사람들은 뭐 20대 직장인 남성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새벽 2시에 허리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서 구글에 구글에 잠자기 뭐 허리 통증 없는 매트리스를 검색하는 사람들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캐스퍼는 새벽 2시가 그들의 어떤 마케팅의 메인 타임인 거예요. 그런 거 검색 광고에 노출시키고 그때 딱 전환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고객 그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아이디얼 커스터머 프로파일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뭐 연령대라던가 뭐 어떤 뭐 그 고객의 실제 데모그래픽적인 정보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두 가지가 좀 결합됐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요. 초반부터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창업 코치님들도 그렇고 가장 강조했던 게 고객과 문제에 대한 정의였어요. 사실 솔루션을 보다도.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하다가 이게 문제 정의가 생각보다 어렵고 고객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까 그냥 맞겠지 하고 이제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어떻게 팔 거냐 했더니 그거에 대한 답이 없고 일단 출시하고 구글 인스타 광고 돌리면은 누군가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진짜 우리의 고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이 MVP나 뭐 혹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뿌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디얼 뭐 커스터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ICP에게 몇 명한테 그 ICP에게 뿌릴 거냐. 예를 들어 저는 한 10명, 20명이라도 진짜 제대로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들의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되는가. 지금 막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ICP를 설정한다 했을 때 그 ICP 10명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걸요, 냉정하게. 그러면은 그 ICP 10명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 10명 중에 최소 8명이라도 내가 내 MVP 혹은 내 프로토타입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거다. 그래서 뭐 100명, 1000명한테 뿌릴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결정할 때는 이 ICP 유저를 내가 몇 명 정도를 언제까지 만나서 이들의 어떤 핵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 정량적인 것과 약간 정성적인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는 게 이 오늘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아웃풋 중에 가장 베스트 아웃풋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위험한 가설에 대한 설명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위험한 가설이라고 했잖아요. 왜 가장 위험하냐면 이 가설이 무너지면 이 사업을 내가 안 하게 되든 뭐 아니면은 뭔가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가설을 설정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냉장고 앱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만약에 20대 30대들이 뭐 그 냉장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레시피를 했는데 뭐 그 냉장고 사진을 찍고 레시피를 보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혹은 뭐 레시피를 보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애초에 레시피 보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가장 커다랗고 가장 위험한 가설을 세우면은
그것만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거 아까 예를 들어 복약 후기 보는 거에 제가 물어봤던 거는 약을 보는 게 약 후기를 보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쓰는 게 중요하냐고 했는데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쓰는 거는 아예 기능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 후기를 보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으면 보는 것에 집중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데이터 가지고 오는 것도 사실 크롤링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내가 네이버 카페라던가 블로그 검색해가지고 약들 후기 정리해가지고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가장 위험한 가설을 세우고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일단 개발자분들이랑 창업자분들이 같이 논의를 하면은 오늘 내가 만든 거 가지고 실제로 고객에게 다가갔어. 고객한테 한번 세일즈를 하든 고객한테 데모를 보여주든 이런 어떤 후기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거의 한 30분 진행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전에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창업 관련 자료, 뉴스는 기본이고 무료 이메일 사업계획서 코칭을 드리는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방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매달 무료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은 최근 3년간 80여 개 팀을 사업계획서 심사까지 합격시키고 40개가 넘는 팀을 최종 합격시킨 주 한국기업 컨설턴트 협회 김미경 이사님이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니 해도 26년 내년도 정부 창업지원금에 도전하실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김 이사님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6가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사업계획서 작성 방안 및 선정 전략 사전 준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력이 부족하시면 9, 10, 11, 12 동안에 이력을 만드시면 되죠. 이거를 우리가 이력을 막 가짜로 어딘가에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아까 그 효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력이 없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런 효모를 만드는 곳에 가셔서 뭐 3.3을 떼시던 사대보험을 넣으시던 참여 이력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면 이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케이스가 워낙 많거든요. 왜냐면 개연성이 없으니까. 나는 개발을 한 적이 없는데 개발을 하겠다. 모두 100% 외주를 주겠다라고 하면 이 스토리에서부터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력은 만드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실 수도 있고 인강을 들어서 자격증을 따실 수도 있고 민간 자격증이라도 따시는 노력을 하시면 좋고 무엇이든 간에 참여 이력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제 기업마당 보시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이 부족한 분 본인이 알잖아요. 나는 이력이 부족해. 나는 기술이 부족해. 기술이 부족한 분은 특허를 하시던지 데이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한다고 하면 되게 그냥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하다못해 설문조사라도 친구들을 통해서라도 논문 이런 것도 다 검색해 보시면 내 사업에 관련된 그 표가 나와 있는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논문도 요즘은 다 무상으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허 출원, 기술 인치는 정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스토리 부족하신 분들은 정말 개연성 있게 창작을 하셔야 되는데 개연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의 어느 꼭지점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단조롭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플 개발이면 어플 개발을 하게 된 거기까지가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뭐 하나가 꼭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찾아서 기능만 쓰시지 마시고 스토리를 채워 넣으시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장성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지시는 게 시장조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저도 시장조사가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오 코치님한테 시장조사를 많이 여쭤보는데 시장성 자체가 문제인 거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하는 이 사업 아이템이 시장성 자체가 좋지 않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죠. 그 사업 자체를. 근데 나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청년이고 시장성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을 해서 그 돈으로 나는 좋은 실패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라 돈으로 그거는 실패한다고 환수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이시면 저는 그것도 되게 응원을 해요. 그런 경우에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장성 자체에 대한 문제는 심사위원들도 다 알아요. 다 신문 뭐 경제를 다 보시기 때문에 그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를 따박따박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질의응답 준비는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 최소한 50문항 이상. 내가 발표가 15분이고 질의응답이 만약에 10분으로 짧다. 어느 지원 사업은 10분 발표에 뭐 5분 질의응답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나오는 평균적으로 나오는 질문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공격적인 질문은 정말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은 게 시장조사. 시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말문이 막히거든요. 왜냐면 나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도 그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성 자체의 준비, 시장조사, 질의응답 준비, 발표 코칭, 모의심사. 실제로 친구들 모아놓고 모의심사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실제로 코칭 받으셔서 이제 실제 그 현장에서의 느낌으로 발표도 해보고, 그다음 심사위원들도 이제 초빙하셔가지고 모의적으로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크몬 같은 데 보면 디자이너 용역 진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거기 디자이너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내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한 다음에 디자이너한테 이거를 도식화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장 시간 절약이 돼요.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그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그 그림을 가지고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그 디자이너가 준 거를 넣으시는 게 그 내 사업 계획서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요. 가독성도 확 올라가고, 저는 디자인 용역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매출 확보. 이건 진짜 많이 안 하시거든요. 자, 구매 의향서. 구매를 한다는 의향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구매를 안 하더라도 나는 의향서를 받은 노력을 한 어필 자료가 되는 거예요. 투자 의향서. 사실은 적격 투자 심사 기관이나 적격한 투자하실 수 있는 분한테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 자체도 투자 의향서지 투자를 실제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초기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정부 지원 사업에 딱 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머릿속에만 있는 사업 아이템이고 이 사람은 사업을 딱 출시를 해도 매출이 눈에 안 보여라고 했을 때 그 심사위원회 이거 매출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을 지워버릴 수 있는 게 투자 의향서, 구매 의향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계산서, 입금 내역 이게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문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 실현 가능성을 다 문서화된 자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놓치시거든요. 왜냐하면 대표님들은 이제 이 지원 사업을 매년 해보시진 않으셨잖아요. 저는 매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건데 대표님들은 내가 아직 어플도 개발도 안 했는데 무슨 초기 매출이 있어. 나 아직 제품도 개발 안 했는데 당연하게 매출 확보에 대한 문서를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심사위원들도 알아요. 그냥 구매 의향서는 의향서일 뿐이다. 투자 의향서는 의향서일 뿐이다. 계산서도 사실 이게 뭐 아닐 수도 있다. 다 알지만 서로 다 알지만 노력하는 거. 내가 실제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가장 꿀팁을 지금 다 알려드렸습니다. 들어보니까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얘기죠. 특히 저는 시장조사, BM에 대해 미리미리 지금부터 공부하라는 말씀이 정말 100만% 공감됩니다. 제가 사업계획서 코칭을 해보면 이 두 가지를 창업자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거는 공부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절대 임박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걸 산만히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거, 시장조사랑 BM이 부실하면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100%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같은 비즈니스 모델 필독서도 미리 읽어보시고 유튜브에서 시장조사, 고객 인터뷰 방법, 설문지 작성법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이 분야 잘하는 전문가들의 영상 미리미리 보시고 공부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미리 공부하신 분과 공부가 안 돼 계신 분들 내년에 분명 운명이 완전 달라질 게 분명하니까 꼭 기억하고 바로 공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런 무료 전문가 특강 외에도 14년째 창업 코치이자 벤처투자 심사역으로서 삼성전자, 시랩인사이드, SK텔레콤 스타트앱, CJ 온스타일 등 국내 대기업의 사내 창업팀들을 포함
300개가 넘는 팀들을 코칭하고 심사해온 저만의 노하우, 지식 등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받아보면서 내 사업에 바로 써먹고 싶은 분들은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안 눌러놓으시면 앞으로 제 영상이 여러분께 안 뜨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꼭 눌러두셔서 앞으로 업로드될 더 요긴한 영상들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서 소개드린 6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나만의 스토리를 미리미리 준비해두라는 말은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앞서 소개드린 내용 외에 김 이사님께서 특히 강조했던 내용이 정부 창업지원금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4가지 핵심 키워드였어요. 바로 나만의 스토리, 차별성, BM, 그리고 현재 진행형. 이 중에서 차별성,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는 건 많이 알지만 창업 동기에 대한 나만의 스토리,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건 많이들 놓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 지금 차별성이랑 BM에는 당근 표시해놨거든요. 당연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당근. 예, 차별성이랑 BM은 당연히 갖고 있으셔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패스를 할 건데 저를 만나는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빼뜨리는 게 나만의 스토리가 없는 분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차별성도 있고 BM이 있으니까 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내 사업에 대한 차별성과 BM을 너무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나만의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창업 동기 쓰실 때 나만의 스토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형은 내가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문서화해서 많이 어필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분들이 이제 계획을 쓰시고 그 계획에 대한 BM과 차별성만 많이 나열을 하시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이 기업은 지금 내가 합격시키고 1억이라는 돈을 배정을 했을 때 바로 빵 하고 매출이 일어날 거야. 또는 사업을 바로 확 일어날 거야. 이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재 진행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떠세요? 직접 들어보니까 이 2가지 잘 챙기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싶으시죠? 그러니까 내년도 정부 지원금 준비하실 분들은 이 나만의 스토리와 지금까지 내가 사업 준비한 실제 내용들 꼭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 외에도 이날 특강에서 여러분들 막막해 하시는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꿀팁도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첫 페이지 개요를 활용해서 사업계획서의 핵심 뼈대를 먼저 잡으라는 내용이 특히 유용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만의 방법인데요. 아니에요. 나만의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모두의 방법이긴 할 건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 개요 페이지를 딱 한 페이지로 씁니다. 저는. 제가 지금 3년 동안 합격시킨 기업이 되게 많거든요. 서류 작업을 저희가 잘 보잖아요. 제가 피드백을 해드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3년 동안 78개 기업이 서류를 합격을 했고 그중에 절반 기업이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중에 예초창 기업이 16개인가 17개가 되더라고요. 전체 중에.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제가 2년 전쯤에 정부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어떤 굉장히 유능한 분의 세미나를 저도 들었는데 그분한테 배웠던 게 한 페이지로 정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강의가 저는 너무 납득이 되더라고요. 내 사업을 한 장으로 눈에 보이게 정말 쉽게 이 한 장으로 내가 내 사업을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거는 그분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 첫 해에는 페이지 막 신경 안 쓰고 막 썼다가 그다음 그 2번째 해부터는 저도 가급적이면 이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 페이지 한 장을 쓰는 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써요. 왜냐하면 이게 뼈대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제 연습하실 때 아이템 개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하고 이미지 2장까지를 진짜로 한 장에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지금이 시간이 많잖아요. 9, 10, 11, 12월 동안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내가 사업계획서를 끝 페이지까지 늘려서 쓰는 거 하지 마시고 일단
뒤를 아예 쓰지 마시고 여기 문제인식이랑 실현 가능성 쓰지 마시고 맨 앞장 개요 페이지 하나 완성하는 거에만 한 달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내가 개요 페이지가 완벽하게 되고 나면 그 뒤를 쓰는 거는 사실 며칠 안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인식이랑 실현 가능성을 쓰는데 그 앱 개발하시는 분, 그 솔루션 개발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개요 페이지 한 장으로 안 돼요. 아무리 줄여도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문제인식이랑 실현 가능성까지 이제 3개를 놨잖아요. 이 3개를 총 5페이지 이내로 마치는 게 미션인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개요 1페이지, 문제인식 2페이지, 실현 가능성 2페이지. 근데 내가 내 솔루션은 너무나 거대해서 기능을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개요에 1페이지가 안 들어와라고 한다면 개요 2페이지, 문제인식 2페이지, 실현 가능성 1페이지 이런 식으로 내가 조율을 해서 총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까지 5페이지 이내로 쓰는 거. 저는 그거를 가장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1페이지 개요를 작성해서 내 사업에 대한 뼈대를 세워놓고 나머지 내용에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서 쓰는 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말 요긴한 꿀팁이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은 지금 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서신 분들은 가장 먼저 이 1페이지 개요를 작성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6년 정부창업지원금 준비에 대한 특강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드려 봤습니다. 이 특강의 중요 내용은 요약하면 화면과 같아요. 특히 시장조사와 BM 공부의 중요성. 이거는 제대로 공부하는 데만 몇 달은 걸리니까 꼭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김미경 이사님은 그로잉 피플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한 번씩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저는 이렇게 매달 창업에서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특강을 매달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특강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무료 자료식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보시면 무료 특강 이외에도 다양한 창업 관련 자료, 뉴스, 그리고 이메일로 진행하는 무료 사업계획서 코칭까지 있으니까요. 여기 오셔서 창업 사업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지난 10월에 진행했던 2026년 정부 창업 지원 패키지 가산점을 부르는 특허 전략 특강의 주요 내용을 편집한 영상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창업 관련 자료 단톡방에서는 매달 창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무료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상상특허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리사 겸 현재도 정부지원금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용성 변리사님이 귀한 얘기들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크게 보면 3가지였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의 편견과 다르게 IT나 제조업이 아니라고 해서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기회가 있다는 정말 솔깃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과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가운데에 제가 표시해 놓은 서비스, 도소매, 교육, 엔터, 음식점이나 건설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제 얘기를 듣다 보면 나는 제조랑 IT는 아닌데 그럼 나보고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드자면은 나라에서 제조랑 IT를 이제 밀어주고 싶은 거랑은 별개로 제조랑 IT 기업들이 정작 정부 지원 사업에 안 들어와요. 이 2가지가 있는데 제조랑 IT 기업분들은 자기들의 제품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초반에 이제 이런 정부 지원 사업 신경 안 쓰시다가 나중 가서 R&D를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창업 패키지 시장에서 의외로 제조업이랑 IT 업종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사실 이제 좀 중소기업들, 창업기업, 뭐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이런저런 뭐 계약과 벤더 계약, 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제조랑 IT는 사실 그쪽에도 기회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 지원 사업에 제조업, IT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왔던 현실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회를 오히려 다른 업종, 서비스, 도소매, 교육, 엔터, 음식점, 건설업이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조금 보여드린 것처럼 정부 예산은 얼마 쓰겠다라고 정해져서 내려와요. 그러면은 각 부처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저 돈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돈 주고 싶은 제조랑 IT로 안 차네? 그러면은 남은 돈이 뭐 어쩔 못 쓰긴 했지만 아쉽네요. 그냥 끝 이러진 않습니다. 토해내야 하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조금 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쓰기 때문에 가운데 하늘색 업종에 계신 분들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실제로 창업 패키지에서는 오히려 이쪽 업종이 더 많아요. 합격자들 보면은. 뭐 물론 약학 바이오 쪽은 조금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박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확실히 하늘색 업종도 기회를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신 그렇다고 우리 순수 서비스, 순수 도소매, 순수 교육업이야 이렇게 들어가서는 또 안 되세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는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고 제도랑 IT를 제일 선호하기 때문에 설사 내가 그냥 일반 도소매업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이제 과일 플랫폼처럼 우리가 그냥 과일 떼다 과일 파는 것이 아니라 ICT 기업이에요. 우리 특허 기업이고 유통, 관리 모든 거를 다 특허 기술로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를 둬야지 이용성 변호사가 하늘색에 표시된 업종들도 다 선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 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시면은 심사위원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편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즉 그냥 점수 낮게 줘도 명분이 너무 명백한 기업으로 끝나버리는 거기에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늘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조 또는 IT에 가깝게 포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날 특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솔깃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바로 특허를 받으면 이 특허를 담보로 은행에서 아주 저금리로 대출, 그것도 억 단위의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많이 놀랐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허가 있으면 담보대출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규모가 10조 정도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특허를 가지고 담보대출 받았다, 투자를 받았다, 보증을 받았다는 사례들이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2배 이상 커질 거예요. 왜냐? 정부에서는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목매이지 않고 다른 대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계속 그 규모를 키우고 있는 거고요. 정부 부처가 어떻게 밀어주고 있냐? 사실 특허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할 때 여기 예시들을 보면은 뭐 3억을 대출받았다, 뭐 몇 억을 대출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특허를 할 때 보통 한 건당 1,000만 원이 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담보대출이 몇 억이 나오네? 그러면 이게 담보대출 이게 제대로 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부동산 담보대출은 만약에 담보대출 한 사람이 못 갚으면 부동산을 가져오는데 특허담보대출은 가져와도 사실 1,000만 원 이상의 가격을 팔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대출 상환이 안 되는데 그걸 뭘로 채우냐?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은행이 특허담보대출을 했다가 기업이 망해서 특허를 회수했지만 담보대출 금액을 메꾸기엔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정부 지원금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여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세금들을 내실 텐데 그걸로 돌아가는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이런 특허담보대출 이용 안 하시면은 세금만 엄청 내고 그거에 따른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억울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에 맞는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특허를 내셔가지고 정부 지원금도 받고 담보대출도 하셔서 내가 억울하지 않게 사업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놀라운 정보죠? 그것도 특허의 가치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메리트 같습니다. 사실 이미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정부 지원금에 관심을 갖는 것도 어찌 보면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는 것보다 지원금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좋은 조건으로 수혈할 수 있으면 너무 요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고 이 특허라는 걸 잘 활용하셔서 이런 좋은 혜택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채널은 이렇게 여러분이 창업, 사업하시는데 알아두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 노하우, 지식 등을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 쭉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제 채널 구독해 두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지금 안 해놓으시면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앞으로 안 뜨게 될지도 모르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꼭 해놓으시죠. 근데 특허가 있으면 유용한 것도 알겠고 내가 만약 IT나 제조업 분야가 아니라면 내 사업을 이런 분야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로 특허를 활용하라는 것도 알겠는데 막상 특허가 될 만한 아이디어를 내보려고 해도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혼자 낑낑대지 말고 남들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성 변리사님은 실제 지원금에 합격한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셨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풀어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서비스, 도소매, 교육, 뭐 음식점 이쪽이라 하시면 그냥 어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기반으로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야. 교육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좋은 강사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특허 기반의 뭐 비대면 교육 플랫폼이 있다든지 아니면 AI 기반의 뭔가 뭐 강사 매칭이나 문제은행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이제 제조 쪽으로 많이 포장을 하셔서 이제 밀키트 같은 경우, 예, 밀키트 같은 걸로 조금 이제 차별화를 하셔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 혜택 받으시기도 하고, 건설 같은 경우도 사실 순수 건설은 사실 정부에서 도와줄 명분이 없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왜냐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하는데 정부 부처에서 뭐 건설하는 회사한테 돈을 뭐 몇 억을 지원해줬다? 그럼 바로 난리 납니다. 예, 바로 난리가 나는데 그러면은 어떤 건설 회사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냐? 뭐 인부 관리나 아니면은 그 이제 건설 관련 입찰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IT 기술 기반의 뭐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관리를 한다라는 차별화를 둔다든지 아니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워낙 이제 사고가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이제 안전 장치, 뭐 센싱 수단, 뭐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 뭐 이런 식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건설과 좀 관련되셔도 정부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은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늘색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특허를 기반으로 우리가 사업이 단순 사업이 아니라 기술력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포장할 수 있으면 정부에서 좋아하는 제조 IT 기업으로서 정부 지원 사업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런 식으로 내 사업의 일부 내용을 IT 혹은 제조와 연결하면 되는구나 싶은 힌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턱대고 에이 내 사업은 그런 거 안 돼 하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요. 변리사님이 들려주신 사례들처럼 내 사업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IT 혹은 제조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도 모든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특허가 되려나? 혹은 이렇게 두루뭉실한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특허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변리사님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특허를 받으라고 자꾸 이제 이용석 변호사가 강조를 하는데 얘가 당장 특허를 받을 만한 아이템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게 내가 실제 하고 있는 왼쪽의 비즈니스, 즉 사업 A가 당장 특허를 받을 만한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다가 약간의 이제 첨가를 하셔서 이제 아이디어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이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특징을 B로서 만들어가지고 A 플러스 B로서 특허를 제출하면 등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간혹 특허를 내는 거는 실제로 내가 제품이 나왔거나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선입견이고요. 특허는 내가 당장 개발이 완료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개발 완료 예정이거나 아니면 일단 아이디어만 갖춰져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게 좀 이제 구체화돼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만약에 저를 찾아와 주시면은 제가 이제 가운데 B에 해당되는 기술적인 특징을 보완을 해드려서 특허 등록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와, 특허라는 게 실제로 만들어 놓은 기술이나 제품이 없어도 일단 어느 정도 구체화된 아이디어만으로도 등록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예창패 같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도 요즘에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으면 붙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허를 활용하면 아이디어 단계의 것들도 심사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정부 창업 패키지 도전하실 분들은 이런 특허의 도움을 꼭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강에서 이용성 변리사님이 들려주신 특허를 활용하는 꿀팁 3가지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성 변리사님은 감사하게도 저희 구독자님들은 특허 관련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영상의 설명글에 변리사님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요. 나도 특허 활용해서 지원금에서 가산점도 받고 나중에 담보대출도 노려보겠다 하는 분들은 꼭 한번 연락해 보셔서 전문가분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전 이렇게 매달 창업에 도움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무료 특강도 듣고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 얻고 싶은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단톡방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단톡방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